그 기조연설 내용을 보면 여러 정책 구상들을 많이 밝히셨어요. 네. 뭐 법인세 문제도 있고. 근데 이게 대체로는 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이 지금 원내 3석밖에 안 되는 굉장히 소수 정당이고, 이 정책은 결국 법이 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원내에서 어떤 식으로 견인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위한 어떤 정계 개편 구상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이다 보니까 전 정계 개편은 저희 당선과 함께 국회 내에서 법안을 추진할 만큼의 충분한 의석이 모일 것이라 라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아까 제가 마크롱 모델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대통령이 올바른 방향 또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그것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추진되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 선거에서 총선에서 마크롱에게 압도적인 의석을 안겨준 프랑스 국민들처럼 결국 총선에서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총선에 의석이 적은 정당이 어떻게 대선을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프랑스 국민들은 그런 고민들을 안 하셨고 결국에는 정치의 교체를 만들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선 대선 후 총선 모델로 정치 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까지는 아직 3년의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그거를? 아까 저희 개혁신당이 3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당선되면 2석이 됩니다.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강제로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당선되면 그날 즉시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상의를 드려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야가 만약 합의에 실패하면은 민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2인을 추천해주고 제가 그 중에 고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협치가 강제된 상황에서의 협치라는 것은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같은 극단적 대립주의자들의 대립과는 다른 결과를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지게 된다면은 그도 아마 정계를 떠나야 될 겁니다. 대선 2번 지고 사실 극한 대립의 상황을 계속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에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은 충분히 협치될 수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 집권을 하신다면 관심사가 이제 주요 인선일 텐데요. 일단은 뭐 비서실장, 그리고 또 국무총리, 지금 아까 약간 거국적으로 그 내각을 형성하실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각 그 관련해서 좀 생각해 두신 인선안이 있으신지? 예, 전 충분히 생각을 해놨고, 이름을 대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니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줄이겠다라는 그런 공약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13개 부처를 3개의 분야로 나눠가지고, 안보 계열, 그리고 전략 계열, 그리고 사회 계열로 나눠가지고,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를 두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장관이 겸임했던 구조를 벗어나가지고 책임부총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부총리급의 인선에 대해 가지고는 제 머릿속에 이미 염두에 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인재들이다. 당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 인사 같은 경우에 13명의 인사 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복수로 제 머릿속에 두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좀 이제부터는 이제 이준석 정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연합뉴스 고일환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20대 때인 2011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이제 처음 정계에 입문하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만 40대로 가장 젊은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14년 가까이 정치를 하셨고 이제 대권 도전입니다. 이 후보가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지 한 가지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란 제 스스로의 연구와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향점을 찾아내고 그 지향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끌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선명한 지향점이 존재해야 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열심히 학습하고 소통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아까 말했던 이끄는 역할, 즉 리더의 역할을 방기하고 팔로워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여론조사 정치를 통해 가지고 여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다니는 정치가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후보와 같은 희대의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그것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의 정치가 여러 면에서 주목도 받고 비판도 받지만 그 비판받는 부분의 대부분이 아마 이준석이 선명한 의견을 내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현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걸 것입니다. 제가 그 화법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란 지도자란 항상 방향성을 선명하게 그려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약간의 방향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 그래도 생산적인 정치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정치인들하고 차별되는 이제 이준석 그 정치의 이제 경쟁력에 대해서 지금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약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함께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했던 이제 전직 의원들은 지금 다 떠난 상태이시고요. 이낙연, 조홍천 의원도 그렇고요. 물론 이제 소수당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정치인들의 이합집단이라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과 갈등이 잦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좀 설명하십니까? 이준석의 지도력이 문제가 되려면은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싶던 시절에 국민의힘을 떠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정치인 중에 탈당을 선언한 사람은 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바른미래당 시절에는 보면은 유승민, 안철수 같은 우리가 기억하는 바른미래당의 지도자들도 많은 인사들의 탈당과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38석의 의석을 당선시켰지만은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 속에서 절반 가까이를 민주평화당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주지지층이었던 호남 지지층도 떠나보내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유승민 의원도 33명 정도가 바른정당의 창당에 함께했으나 나중에는 9명, 7명까지 줄어드는 경우를 겪었죠. 저는 이분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인성이라는 지도력에 대단한 능력이 있다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신규 창당에 합류했던 인물들이 빠져나가는 것이 일상 다반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개혁신당이 그러면은 제가 재작년에 소위 상계동 갈비집 탈당 선언을 통해 탈당할 때 규모보다 불어났느냐 아니면 줄어들었냐를 말씀드리면은 제 느낌상으로 3-4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당 4당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금을 채취하는 것과 비슷하다 봅니다. 우리가 강바닥에서 모래를 하놓고 펴가지고 키질을 하다 보면은 가장 무겁고 가치 있는 것들이 나눠가지고 사금이 되는 것이고 그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가 거꾸로 이 모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금 채취를 강바닥에 핀셋을 들고 가지고 하나씩 뽑아서 사금을 채취하려고 하면은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인사 철학과 또 비슷한데 많은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문호를 개방하고 여기에서 본인의 기회와 그런 어떤 발전 가능성을 찾는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조금씩 불어나는 그런 발전상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역시 국민의힘 시절에는 탈당하는 의원들도 없고 이제 대표 맡은 시절에는 리더십을 발휘하신 것은 사실이지만은 사실 수많은 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의 중심에 물론 공격당한 거에 대한 이제 반격도 있었지만은 이준석 대표의 주변에 갈등이 따라다닌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협치가 강제된 상황에서는 협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 총리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협치 대상과의 이견이 있을 경우 또 갈등이 있을 경우 그때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는 대화와 타협이 이준석의 본질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에 실제로 서슴없이 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순형에서 정치를 했지만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 당시 사회에 굉장한 분열적 존재로 인식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오히려 토론을 하자, 계급장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는 말을 자주 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그 방향으로 탈권위와 소통의 문화로 조금 변해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바뀌길 기대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 도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들어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좀 타협과 대화가 어려운 대상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들을 약간 꼬다로운 보릿자루처럼 만들어주고 의례적인, 현학적이고 피상적인 대화만 하는 위치로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장현 같은 곳이겠죠. 솔직히 전장현이나 이런 단체를 대응하는 여의도의 방식이라 하면, 여의도 문법대로라면요, 제가 그냥 치열하게 하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만나주고 내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연락 끊는 겁니다. 그게 사회 갈등의 문제 해결 방식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장현의 박경석 대표 같은 거 저는 생각이 다르지만은 종편 방송사에서 공개적으로 2시간 가까이 토론하기도 하면서 그분들의 주장이 오히려 대한민국에 알려질 기회를 만들었고, 저도 제가 거기에 반박할 기회를 만들었고, 그 토론의 결과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가지고 전장현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또 노정되었거든요. 저는 계속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대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교육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완곡학법과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법은 제가 하려고 작정하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할 겁니다. 네. 피상적으로 현학적으로 말하고 둘러서 얘기하고 자기가 문학간주 아는 듯이 해가지고 벚꽃이 피우면 뭐가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전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어떤 현학적인 언어로 저희 인생을 낭비하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논쟁적일 것이고, 저는 거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네, 자, 지금 오전 10시 40분 지나고 이제 한 30분 이상 계속 질의와 응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질문에 대한 즉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정우산 소리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조금 이제 좀 듣기 불편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20살 이상 성인에게 이 표현을 쓰는 건 동의하지 않지만,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딱 2명의 정치인이 싸가지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한 명이 유시민 전 장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 그 후보인데, 왜 본인에게 이런 평가들이 붙었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충분히 말씀했습니다. 본인이 좋은 게 아니고 분명히 할 말은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비토 정서가 생긴 것 같은데, 근데 함익병 공동선대위원장 말씀을 또 들어보면 그렇지만 지적을 하면 또 잘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본인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적을 하면 잘 받아들인다라는 이런 어떤 장점에 대해서 좀 본인 직접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익병 원장님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와 비슷하게 극도의 논리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가 저희가 논쟁을 하기도 하고 서로 설득되면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함익병 원장님과는 그 가족도 같이 교류해서 그런데 함익병 원장님은 사모님과도 그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극한의 논리적 대화를 중시하는 인물 사이에서는 또 그런 것이 전혀 서로 간에 어떤 불쾌함 없이 그런 논쟁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와 함익병 원장님이 나이 차가 좀 남에도 불구하고 뒷끝없는 관계로 항상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가 고도 성장기에 있었을 때는 여유가 있었다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이 다소 좀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끝없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대한민국 사회에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는 그 여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의 말도 좀 틀린 말도 들어주고, 그래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가도 되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젊은 세대에게는 그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조금이라도 그냥 입에 말리는 소리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도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기술 경쟁에 밀려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HBM이라는 그 사업 영역의 일부에서 있었던 경영진의 판단 하나 때문에 메모리 업계 1, 2위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처럼,
저는요 지금 대한민국의 AI 전략 같은 것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100조 투자하겠다고 했더니만은 거기에 또 한동훈 후보는 200조 하겠다 그러고 잘 짜여진 정책이 어떻게 100의 단위로 끊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가 이분들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런 걸 접근하는 것이고 이런 피상적인 숫자 노름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이것보다 절박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생존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요. 아마 저나 아니면 아까 유시민 장관 같은 분들 아니면 함익병 원장이 말하는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싸가지 없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다면요. 영국에서 우리보다 의회 정치가 훨씬 더 발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정당 간의 토론 문화가 발달해서 영국의 PNQ라는 것을 찾아보면요. 총리가, 그러니까 수상이죠. 여당 당수죠. 여당 당수가 나와가지고 야당 당수와 요 조그마한 테이블 앞에 놓고 서로 윽박지면서 대화합니다. 거기서 총리가 무식하다고 망신받는 일도 있고요. 야당 당수가 그냥 말 그대로 인터넷 조롱감이 될 정도로까지 공격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싸가지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치열한 겁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그런 현학적이고 진짜 피상적인 대화들로 대한민국 정치권이 굴러간다면 저마저도 사실 기대가 사라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함익병스러워지고 이준석스러워지고 유시민스러워질지 모른다. 네. 만약에 정말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요, 저는 영국의 PMQ보다 더 치열한 토론회장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도어 스태핑 이런 것 수준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가 항상 영수회담 이런 거 한다 그러면은 몇 명이 만나느니 몇 대 몇이 만나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데요. 형식 구애받지 않고 야당 당수와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전과정 공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앞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에 계엄 이전부터 그랬고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이제 사실 우리 사회가 내전 상태가 됐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제각각의 이유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진실이 좀 사라지고 각각 자기의 해석을 진실로 믿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서도 그랬고 우리도 아주 강해지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팬덤이라는 것, 진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준석 정치인도 팬덤을 바탕으로 한 정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건 세상을 향해서 또는 나의 팬덤을 향해서도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좀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뭘 바꾸고 싶으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가장 큰 팬덤을 보였던 정치인은 아마 전라도 전체를 팬덤으로 갖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팬덤은 참 특이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팬덤은 어쨌든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거의 김대중이라는 정치인과 일체화 또는 내재화의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그분이 그 뒤에도 어려운 정치의 과정을 대통령이 되실 때까지 10여 년간 겪으셨지만은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줬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거대한 팬덤을 누군가를 공격하는 데 직접적으로 지령을 내리거나 하진 않았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래서 그 팬덤이라는 것이 어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기여를 한 사례로 저는 기억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와 반면 지금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운영하는 팬덤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팬덤과는 비할 바도 없을 만큼 작을 뿐더러 근데 그 작은 팬덤이 인터넷 문화라는 것과 결부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수단화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저에게도 일정한 지지층이 있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제가 작년에 그 이낙연 대표 측이랑 이렇게 섣부른 통합을 했다가 거기 저희 팬덤한테 박살나가지고 정치 접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팬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항상 팬덤에 끌려다 있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들이 어떤 문화를 형성해 나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전적으로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소통하고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팬덤도 여쭙고 이제 진실이 제각각의 해석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는 것도 좀 여쭙습니다. 그걸 이 다음 질문에 같이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법부가 내린 결정 관련해서 이건 역시 제각각 해석하고 동의하고 반대하고 사사건건 해석이 따르고 비토가 붙습니다. 이제 뭐 앞으로 이번 최근에 헌재도 굉장히 큰 결정을 내렸고 또 내일도 중요한 판단도 대법원에서 나올 겁니다. 이 사법부 불신의 시대, 진실이 제각각인 시대, 이걸 바꾸기 위해서 세상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랄까, 내가 행동을 해야 될 거는 이런 거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입법, 행정, 사법 모두 다 국민의 불신을 받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개탄스럽게 느껴집니다. 이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체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생했던 시절도 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기는 너무 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자리에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언론의 어쨌든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도 뉴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새 영역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훼손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격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싸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혐오나 이런 것들이 스테레오타이핑, 그러니까 싸잡아가지고 한 집단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법부에서도 일부 판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다소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올 수 있다. 그랬을 때 너무 과장된 언어로 사법부가 통째로 넘어갔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도 있으면 그 극단적인 면은 좀 우리가 자제를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도 보면은 언론인들이 쓰는 기사에 대해 가지고 다소 뭐 과도하게 상업적인 기사 썼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비판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레기라는 실제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게 언론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하면은 언론인들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싸잡기, 그러니까 혐오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냉철해져야 된다. 뭔지 싸잡으면은 그때부터 사회 갈등이 양산되는 겁니다. 흑인은 다 이래. 아니면 이슬람 신도는 다 이래.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고 전라도 사람은 이래. 경상도 사람은 이래. 이래라면 이래. 저는 언론에서부터 이런 싸잡는 용어를 좀 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도 그런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저는 그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에도 강하게 지적했던 게 내란 세력 이런 거 너무 과장된 용어 쓰지 마라.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내란 세력이냐. 아니면은 내각에 있어도 내란 세력이냐. 이렇게 쓰는 순간 그들이 결사항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용어냐. 내란 세력이라는 용어가.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어느 누군가를 아니 뭐 통일에 대한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종북이라 낙인 찍어버리면 사실 종북이 얼마나 심각한 용어입니까? 반역자 아닙니까 사실상. 북한 체제를 옹호한다고 하는 것은 친일은 얼마나 위험한 용어입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조 아닙니까 원래 풀네임이. 그런데 이런 용어를 싸잡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극단적인 대립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 준 부분은요. 저는 언론사가 좀 더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언론사가 비판을 받는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래도 언론의 팩트체크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의 취재에 쏟는 이런 시간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존중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부정선거 담론이나 이런 국면에서 언론은 제가 봤을 때 다소 비겁한 모습, 물론 정치인들도 비겁한 모습을 다소 보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담론을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요. 가장 비겁한 멘트가 이런 거죠. 부정선거는 없었지만은 일부 부실한 선거 관리의 측면이 있었다. 뭐 이런 거. 이거는 굉장히 저는 논조로서 이상한 논조입니다. 10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투표하는 선거에서 일부 뭐 종이가 뭐 이런 접힘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접착제가 묻어있다 이런 거를 가지고 이걸 부실한 선거 관리라고 지적하는 순간 저는 이거는 만약에 그 언론사의 선거를 위탁해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그 부정선거론자들한테는 약간 면죄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봐라 어디 언론사 보니까 부실선거 맞다 그러더라. 맞지?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걸 가속화시키는데 때로는 언론사들이 조금 더 함익병 갖고 이준석 같아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그럼 그 대목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버를 건드리는 근본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지만 투표용지 뭐 인쇄나 이런 배포 과정에 일부 부실관리 있었다가 좀 비겁한 성격 규정이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이 후보가 생각하는 성격 규정 그거는 뭡니까? 어떤 선거 서버와 용지와 관련된 그 대체할 수 있는 표현. 저는 제가 공학도로서 저한테 만약에 그런 비슷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라 그러면은 저는 완벽한 보완책들을 만들어내면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원래 선거라는 거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저희가 대조 검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육하원칙을 뚫어내지 못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들 많이 만나서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무엇을 어떻게 해서 부정선거를 하게 됐냐 물어보면 이 중에 단 하나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럼 보통 나오는 게 중국이 했다, 문재인이 했다. 어떻게 했냐, 그건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형식 논리부터 우선 검증을 하고 들어가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선거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런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거 선관위 반박 자료 같은 것들 적극적으로 저는 언론에서 보도해야 될 의무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저는 선관위 반박 자료 상당히 논리적인 면이 있다고 좀 봤고요. 그 다음은 대안 제시입니다. 제가 컴퓨터 과학도로서 만약 선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한다면요, 오히려 전자투표를 하자고 할 겁니다. 지금 정당 내 선거에서는 전자투표 같은 것이 많이 활용됩니다. 지금 모바일 투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현장에 누르면은 하나의 결과는 서버로 전송이 되고 종이에 인쇄돼가지고 보이는 저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떨어지는 방식으로 그래서 두 개를 나중에 교차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선거 시스템이 이미 선거원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도입하자든지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들 어차피 뭐 알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선거 실무자들 중에 보면은 뭐 공무원인데 그냥 투입되는 분들도 있고 이분 체계적인 선거관리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닌데 이분이 전국에 만약에 되는 어떤 개표소나 아니면 투표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것들을 자신감 있게 얘기해야 된다. 그냥 당위원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래도 한 표라도 잘못되면 안 되지.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걸 그럼 구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드러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고 물론 이 담론의 과정 속에서 선동가들 때문에 언론사들이 상당한 공격도 받고 그래가지고 힘들어했던 걸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진실을 보도하고 또 패기 있게 보도하는 뭐 독재 정권 때 싸우던 것에 비하면은 저는 덜한 압박 아니겠습니까? 뭐 선동가들이 하는 것이. 그럼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예. 그러니까 서버를 건드린 근본적인 부정선거는 없었으나 관리부 용지 등의 관리부 실이 있었다는 언론의 성격 규정이 약간 좀 용감하지 못했다. 예. 는 거였고 제 질문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의 성격 규정은 뭐냐 이걸 좀 여쭤볼게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천만 명 단위의 선거에서 발생하는 그냥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오류 상황들이었다. 그리고 결국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일례로만 말하자면은 뭐 백추님 투표지가 어떻게 됐다. 아니면 뭐 일장기 투표지가 어떻게 됐다. 근데 그걸 나중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보면은 오히려 일장기 투표지라고 그런 문제가 있는 투표지에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그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민경우 의원의 투표가 훨씬 많았다. 그러면 선거 부정을 민경우 의원이 주도했다는 거냐. 이런 논리적인, 형식 논리적인 거로 후속 보도를 아주 세게 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